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했어요. 그 기책 사유 없이 매매계약서에 작성하지 못했다. 그래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판례입니다. 자, 봐보세요.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을 다 했어요. 일을 다 해갖고 거의 계약을 성사시켜 놨거든요. 근데 자기 잘못 없이 계약서 작성을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 이거지. 이런 경우도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수를 받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수를 받아낼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 판례입니다. 인과관계 있는 판례. 자, 그래서 이 판례 지문은 어차피 시험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 지문이 그대로 떠요. 판례는 지문을 잘 바꾸지는 않거든요. 출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지문을 그대로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한 개공이 그 기책 사유 없이 계약서에 작성하지 못했다. 그래도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첫 번째 판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가 뭐냐면 또한 그랬죠. 자, 중개인의 부동산 중개 활동이 쌍방 제시가격 차이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의뢰인들이 직접 만나 절충 끝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런 경우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인과관계 있는 거죠.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관계입니다. 자, A 개공입니다. 중개인. 과거에 이제 판례 나올 때 중개인이 중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중개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비싸다고, 이 물건이 너무 비싸다 그러고 물건 소유자는 제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가격 절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개공하고 세명 갔을 때는 가격 절충이 안 된 거죠. 그럼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 사람 싸게 살라고 저는 제가 받아야 된다고. 그죠? 근데 이제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가격 절충을 해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개업공인중을 빼버리고. 자, 개업공인중을 뺄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중개보수 안 주려고 하겠죠. 이제 자기들끼리 아니까 우리들이 협의해서 그냥 계약을 해버리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럼 개공 입장에서는 대단히 화가 난 거죠. 자기가 다 소개해줬는데 그날은 계약을 않고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 판례에서. 그래서 이때는 이제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갑하고 을은 이 갑하고 을 있잖아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개보수를 받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얼마를 받아내느냐 또 이게 관건이에요. 자, 개공이 소개를 했지만 그날은 계약 안 이루어지고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개공을 배제하고 계약을 했다. 이럴 때 중개보수를 또 다 받아내느냐 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중개 같은 경우는 법의 규정이 없어요. 이런 관계에서. 그래서 판례에서 뭐라 하냐면 중개 활동에 상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개업공인중개사 기여한 만큼 그러니까 보수 전액이 될 수도 있고 보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자, 여기 판서에는 없지만 인과관계 없는 판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인과관계 없는 판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면 개공이 을을 소개해 줬어요. 개공이 을을 소개해 줬는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갑은 병하고 이게 제3자죠. 이 말은 이 사람이 소개시켜주지 않는 제3자하고 계약을 해버렸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것은 A 개공이 소개해준 사람이 아니거든요. 병은. 그러니까 인과관계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인과관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중개보수를 못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애매모호한 거 인과관계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판례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가 있어요. 이 발생 시기가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신경을 쓰세요. 이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는 다르거든요. 발생은 언제 발생하느냐?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하는 청구권이 발생하되 중개가 완성돼야 행사할 수 있다. 자, 중개 계약 시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인데 보수 청구권은 중개 계약 시에 완성을 조건으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거. 중개 계약 시에 중개 완성을 조건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수험생들 틀리기 쉽거든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맺는 게 중개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중개계약. 중개계약이고, 자, 이렇게 맺는 것이 거래계약이라고 했어요. 거래계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 말이죠. 보수 청구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때 발생하시는데 이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 자체는 이때 발생을 해요. 이게 이 거래계약 체계를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발생 시기는 이때고 행사 시기가 이때요.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때 청구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는 이때 발생하는 거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는 구별하라. 다시 정리할게요. 보수적으로 발생 자체는 중개계약 시, 실질적으로 받아내는 행사하는 것은 거래계약 체결 시에 행사할 수 있다. 아까 말했어요. 완성이 거래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거래계약 체결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게 판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 시에 발생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중개계약 시에 발생하면 청구권은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되므로 완성 전에 양도가 가능해요. 권리 자체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에게 팔아먹고 미리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익을 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면 보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양수 받은 사람이 보수를 받아가면 됩니다.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보수 청구는 중개계약 시에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수 청구권의 소멸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수험생들이 까딱 잘못하면 틀려요. 왜냐면 이것은 무조건 받는다도 틀리고 못 받는다도 틀리거든요. 다시 봐드릴게요. 이 보수 청구권의 소멸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자, 이건데 자, 봐보세요. 좋아요. 자, 이건데 자, 이렇게 맺는 게 거래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거래계약 청사시켰어요. 거래계약 청사시켰다가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계약이 해제돼 버렸어요. 좋아요. 개공이 중개를 완성시킨 이후에 계약이 해제됐다. 이랬을 때 개공이 보수를 받아낼 수 있느냐? 참 그러죠? 개공이 중개를 끝내줬다가 계약이 해제됐다. 보수를 받아낼 수 있느냐? 이것은 두 가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개업공인 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를 못 받습니다. 근데 거래 당사자죠. 거래 당사자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무조건 받는다 해도 틀리고 못 받는다 해도 틀립니다. 잘 봐보세요. 자, 개업공인 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보수를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물건이 하자가 있냐 없냐를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자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건 사다 보니까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매수인은 이 담보 책임을 물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원인 제공한 사람이 개업공인 중개사거든요.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개업공인 중개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보수를 못 받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 져줘야 돼요. 그런데 거래 당사자가 하는 사정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갑하고 올가는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되면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공 잘못되면 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거고 개공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사정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이것을 항상 두 가지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건이 들어가야지 맞는 문장이 된다. 무조건 받는다도 틀리고 무조건 받지 못한다도 틀린 개념입니다. 자, 종합 정리하면 개공 잘못되면 해제되면 못 받는 거고 의뢰인 사정, 즉 거래 당사 사정 때문에 해제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개 보수 있잖아요. 이 규정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개 업무에 대해서만 적용해요. 중개 업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개 업무에 대해서만 보수 규정이 적용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겸업을 배웠거든요. 경공매 권리분석, 매수인정 대리, 겸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관련 법에 따라서 받으면 돼요. 우리가 매수인정 대리 규칙 보면은 얼마 받으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따르고 상담 같은 거 있잖아요. 경업에서 상담. 이것은 관련 법이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한 보수입니다. 합의. 이게 중개 보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합의 보수.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초과보수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권리금 있잖아요. 권리금. 이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거든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도 많이 받아 먹어도 초과 보수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간단하게 정리하면 경공매 권리분석 매수인정 대리 업무잖아요. 이런 것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수를 받으면 돼요. 이제 우리 중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겸업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가 분양 대행 이것도 있잖아요. 겸업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합의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 먹어도 초과 보수에 안 걸리는 거고. 그리고 이 권리금 자체는 중개 대상 물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많이 받아도 초과 보수에 안 걸린다. 우리가 상가 임대할 때 권리금 얼마에 보증금 얼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어차피 보수 규정을 적용하니까 많이 못 받아. 그런데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많이 받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권리금 쪽으로 많이 받아먹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이제 권리금은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많이 받아도 초과 보수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개 보수 범위가 이 보수 파트에서 시험에 자주 나온 파트 중에 하나인데 범위 있잖아요. 범위. 이걸 한도라 그래요. 같은 개념인데 이 주택하고 주택 외로 나눠서 공부를 할 겁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도, 이걸 줄여서 시도라 해요. 시도. 이 요일표를 적용돼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에서 얼마 상한 규율을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조례 표대로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한 요일을 알고 있어야 돼. 시험 봐야 되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상한 요일을 얼마로 규정하고 있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이걸 달리 표현하면 0.9입니다. 같은 개념이요. 1000분의 9나 0.9 같은 개념이고, 자, 임대차 등이 있잖아요. 임대차 등이. 이 등 속에는 전세나 저당이 다 들어가요. 임대든, 전세든, 저당. 이것은 1000분의 8입니다. 이걸 0.8.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령 법이죠. 시행규칙. 여기서는 매매교환은 0.9, 임대차는 0.8 이렇게 규정이 돼서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럼 조례 표대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조례 표대로 보수를 받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시도 조례표를 따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하고 강원도 조례하고 전라남도 조례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조례표에 대해서 보수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제기돼요. 이걸 또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중개사무소는 서울 강남에다 냈거든요. 강남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건은 대전에가 있고 중개사무소는 서울에가 있어요. 그럼 서울시 조례표하고 대전광역시 조례표가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보수는 뭘 기준으로 해서 받아야 되냐? 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느냐?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강남에다 중개사무소 냈다면 서울시 조례표대로 보수를 받으면 돼요. 부산에 있는 물건을 중개했건 대전에 있는 물건을 중개를 했건 강주 광역시에 있는 물건을 중개했건 서울 기준으로 받으면 됩니다. 또 반대로 강주 광역시에다 중개사무소를 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서울 물건 중개하든 대전 물건 중개하든 광주광역시 기준으로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가 이 사무소 물건 소재지가 아닙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 조례를 따른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법인은 이 분사무소를 낼 수 있거든요. 분사무소.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는 서울 강남에가 있고, 분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해서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러면 분사무소 시도 조례가 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서구가 아니라 광주광역시 조례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근데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이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완성했다. 자,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완성시킬 경우 분사무소 시도 조례입니다. 자, 이거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을 때 분사무소 시도 조례요. 그럼 반대로 법인이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를 해서 거래를 성사시켰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시도 조례입니다. 뭐 강남 주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서울시 조례고 광주광역시 서구 분사무소 중개했다면 광주광역시 조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것도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분사무소 중개를 완성시켰을 경우 분사무소 시도 조례라는 거. 무조건 분사무소가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했으면 주된 사무소 시도 조례라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종합 정리하면 물건하고 사무소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고 법인 같은 경우는 주사무소 분사무소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분사무소 중개했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주된 사무소 중개했으면 주된 사무소 시도 조례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주택. 지금부터는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 그럼 주택이 아닌 것. 그럼 주택 외가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중개 대상으로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 외에는 토지, 상가 건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있잖아요. 이 오피스텔은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원래는 주택 외입니다. 이게 오피스텔이 원래는 주택 외인데 오피스텔은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별도로 오피스텔은 별도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 원래는 주택 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법에서 시도 조례 표대로 받는다 그랬죠. 근데 주택에 토지든 상가든 임목이든 광업이든 공장재든 이것은 국토교통부령을 따르게 됐어요. 그럼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상한 요율이 쌍방으로부터 각각 봤대. 상한 요율이 1000분의 9입니다. 1000분의 9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0.9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9입니다. 0.9. 근데 아까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 교환은 0.9고 임대는 0.8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 외에 주택의 토지 상가 같은 경우 무조건 0.9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매매도 0.9고 임대도 0.9. 그러니까 매매 임대차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가 임대주고도 0.9% 범위 내에서 받고 토지 임대주고도 0.9% 범위 내에서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수가 우리가 주택 같은 건 아무리 조례표가 달라도 0.8을 못 넘어서잖아요. 근데 주택에는 매매든 임대든 무조건 0.9가 상한율이다. 0.9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0.9 범위 내에서 협의예요. 협의. 그러니까 둘 간에 합의해서 0.5로 하면 0.5가 보수율이 되는 거고 합의해서 0.9로 합의하면 0.9가 되는 거고 0.7로 합의하면 0.7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0.9는 못 벗어나겠죠. 자, 이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주택 외에는 0.9 범위 내에서 협의란 거, 임대도 0.9라는 거, 매매든 임대든 다 0.9라는 거.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오피스텔은 별도로 공부하시라고. 오피스텔은 원래는 주택 외입니다. 원래는 주택 외인데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피스텔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있고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는 뜻이 뭐냐? 전용 면적, 공급 면적이 아니에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하라는 것은 85제곱미터가 들어가요.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야 돼요.
상하수도 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전용 입식 부엌하고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 셋 다 갖춰야 돼. 그러니까 면적 갖춰야 되고, 상하수도 시설 갖춰야 되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다 갖췄을 때가 일정한 요건 갖춘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요건 갖추지 않는 거예요. 뭐 면적이 넘어선달지, 뭐 상하수도 시설이 없달지 이런 것은 요건 갖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네 가지죠. 면적까지 하면 면적, 상하수도, 부엌, 수세식, 뭐 이런 거 다 갖추면 매매 교환은 0.5입니다. 이 요율은 내워야 돼. 우리가 다른 요율은 어차피 문제가 나와요. 어차피 시도마다 다르고 막 그러니까 합이니까. 근데 이것은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것은 문제 제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오피스텔 매매 교환은 0.5란 거, 임대차 등은 0.4란 등은 아까 얘기했죠. 전세 저당 이런 거. 그래서 이 상한 요율이 매매 교환은 0.5고 임대차 등은 0.4란 거. 이건 오피스텔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다른 요율은 암기할 필요 없어요. 문제가 어차피 제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요건을 갖추지 않는 거 봐볼게요. 여기서 요건을 갖추지 않는 거 있잖아요. 갖추지 않는 거.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은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오피스텔은 원래가 주택 외라 그랬잖아요. 원래가 주택 외. 그러니까 0.9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되는 거지. 아까 우리가 주택 외에는 0.9 범위에서 협의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은 않는 오피스텔 뭐 이런 것은 0.9 범위에서 협의. 0.4로 협의할 수 있고 7로 협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자, 상식적으로 보면은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면서 시도 조례 표대로 받으면 돼요. 그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주택 외 같은 건 0.9 범위에서 협의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요걸 갖추지 않는 오피스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0.9로 합의할 수 있고 0.7로 합의할 수 있고 0.5로 합의할 수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법에서 뭐라냐면 이 주택 외의 이게 중요해요. 주택의가 아니라 주택 외의 한 글자 차이죠.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요율 보면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보수 상한 요율을 보수 실비 요율표에 명시해서 더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개업소에서는 토지는 0.8만 받겠다. 딱 명시를 해야 돼. 상가는 0.6만 받겠다. 명시해놓고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처음부터 더 받으려면 0.9를 명시하면 돼요. 왜? 최대가 0.9니까. 최대가 0.9니까 처음부터 0.9를 명시하면 되는데 괜히 우리 업소에서는 0.8만 받겠다 놓고 0.9를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상가는 0.6만 받다 놓고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초과보수에 걸려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 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상한 요율표에 명시를 해서 그걸 더 받아내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에서 나온다. 이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에서 나온다는 것만 좀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복합 건물이 나와 있죠. 복합 건물. 주상 복합입니다. 자, 7번 봐보세요. 자, 이게 건물이고 여기 이제 2층 건물입니다. 근데 보통 밑에서 상가를 쓰잖아요. 그래 영업이 되니까 위에가 주택이에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매매한 게 아니라 일괄 매매하거든요. 일괄 매매. 가정을 해봐요. 일괄 매매가 들어가요. 그러면 중개 보수를 받을 때 주택을 놓고 계산해야 될까? 이 주택 외인 상가를 놓고 계산할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조례표가 보면은 0.4에서 보통 0.6이거든요. 조례표, 서울시나 뭐 이런데. 조례표가 0.4에서 0.6이에요, 최대가. 근데, 상가나 아까 토지 같은 0.9잖아요, 최대. 0.9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계산하에 따라서 보수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0.9하고 뭐 0.5나 0.4라 해버리면.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보수 계산할 때, 이 복합 건물을 중개했을 때, 어떤 기준을 통해서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면적 비율입니다. 면적 비율. 그러니까, 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컸을 때, 이건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주택으로 봐가지고
시도 조례표를 따르게 되는 거지. 근데 반대로 상가가 커버리면 주택외인 상가로 봐서 0.9 법인에서 협의가 되는 거지. 근데 개공은 어차피 0.9 받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0.9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0.9. 그래서 0.9 받아내려고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큰 걸 기준합니다. 면적 비율 큰 걸 기준해서 주택이 크면 주택인 상가 크면 상가로 해서 협의. 그러면 같으면 어떠냐? 보통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상가 면적도 100, 주택 면적도 100제곱미터야. 면적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주택을 놓고 보고 계산하느냐, 상가를 놓고 계산하느냐, 각각 계산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주택으로 봅니다. 같은 것은 주택이에요. 같은 건 주택으로 봅니다. 이렇게.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이론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계산 문제로 나오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풀지. 요율을 뭘로 적용해야 떠나서 계산이 달라져 버리니까. 네, 종합 정리할게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 2분의 1은 절대 안 틀려.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돼요. 여기 이상. 이상이란 말은 같은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상 개념이 같은 것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택에 관한 요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주택 면적 2분의 1 미만. 이걸 신경 써야 돼요. 2분의 1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미만을 신경 써야 돼요. 이런 경우는 주택 외를 중개돼서 여기가 또 상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2분의 1 이상은 같은 것까지 들어갑니다. 이때는 주택 2분의 1 미만, 주택 면적 2분의 1 미만인 것은 주택 외인 상가를 기준해서 중개보수를 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복합 건물. 자, 이거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이론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상이냐, 이론 문제 나올 때 미만이냐 이런 걸 좀 신경 써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수를 더 받았을 때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분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초과분만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받았다 그러면 100만원 초과된 거잖아요. 100만원만 돌려주고 1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수를 더 받았을 때 초과분만 무효고 초과분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이거 강행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수 계산 파트로 들어가는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계산 문제, 우리 과목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나올 거는 여기서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요율은 아까 시도조례나 협의죠?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이건 이제 산출액이라 그래요.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산출된 금액이 나와요. 근데 이제 주택은 한도액이라고 있어요. 다 한도액이 있는 건 아니고 주택에서만 나오는데 얼마 이상 받지 말라 한도액이 있어요. 그러면 적은 걸 기준으로 적은 거 한도액. 그러면 이 산출액이 한도액하고 이렇게 되면 산출액이 기준이 되고 같으면 아무거나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큰 걸로 기준하거든요. 큰 걸 기준하는데 한도액하고 산출, 보수 계산할 때는 작은 걸 기준하는 거예요. 거의 다 큰 걸 기준하는데 이것은 작은 걸 기준해요. 한도액이 적으니까 한도액, 산출액이 적으니까 산출액. 같으면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 그래서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보면 요율은 아까 시도조례나 협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오피스텔 아까 그것만 신경 쓰면 되고. 그럼 우리가 공부할 거 이거거든요. 거래 금액을 뭘로 놓고 보느냐 이걸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 두 줄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이 두 줄이 이걸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거래 금액이 뭐냐. 거래 금액 봐드릴게요. 매매 계약은 매매 대금이 거래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매 대금 매매 계약이잖아요. 매매 대금. 그러니까 매매 대금이 3억 그러면 3억 곱하기 요율. 그러면 산출액. 한도액이 있으면 비교해서 작은 거에 보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환은 큰 금액입니다. 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억짜리하고 3억짜리하고 막 바꿀 수가 있거든요. 2억짜리하고 3억짜리하고 막 바꿀 수 있어요. 한번 봐드릴게요. 교환은. 저기 이 상가가 2억짜리하고 여러 토지가 3억입니다.
이렇게 막 바꾸는 걸 교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A랑 개업공인에서 이 교환 계약을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보수 계산할 때 뭘 놓고 해야 되냐? 큰 걸 기준으로 해, 큰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2억짜리하고 3억짜리 막 교환하면 지금 값이 이익이잖아요. 3억짜리 받고 2억짜리 줬으니까 돈으로 1억 줘야 돼. 이것도 교환이에요. 같은 물건 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액을 이렇게 돈으로 주거든요. 이것도 교환인데 이때 계산할 때 이걸 놓고 계산한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율을 곱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3억 곱하기 요율이 0.4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 40,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개 보수가 이게 산출액이고, 그럼 이쪽에서 120만 원 받고 이쪽에도 12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2억을 놓고 따로 계산한 게 아니라 각각 보수는 양쪽에서 받으니까 12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총액을 물었다라면 240이 되는 거죠. 총액.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수 계산할 때는 일방이냐 총액이냐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월 단위 차임액의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 법문 규정에 불구하고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자, 이거 간단하게 봐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거거든요. 이거 환상 공식을 그냥 이게 이제 지문 문제로 이제 뭐 나올 수도 있고 환상 공식을 알아야 돼. 임대차 지금 임대차잖아. 임대차 계산은 임대차의 계산 방법은 보증금 공식으로 쓰면 이거요. 플러스 월세액 곱하기 100이에요. 100. 여기서 나머지 산출 이게 공식이라고. 그래서 10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공식인데, 근데 이렇게 계산했는데도 5천만 원이 안 나와요. 그럼 아주 뭐 잘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환산을 했는데, 좋았어요. 환산을 했는데도 5천만 원이 안 나왔다. 그럼 서민들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시 계산합니다. 다시 계산해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을 곱해요. 5천만 원이 안 나왔어요. 이게 밑에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거래 금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야 이제 계산하거든요. 임대차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제 원칙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환산을 했는데도 5천만 원이 안 나왔다.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 100 곱하고 70 곱하는 것은 주택 임대차든 상가 임대차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주택 임대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임대차는 다 100 곱하고 70 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권 계산. 자, 어떤 분은 분양권 한 번도 중개 안 해가지고 중개업을 몇 년씩 하는데도 분양권 계산할 줄은 몰라. 그러신 분도 간혹가다 있는데, 자, 분양권 전매는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이걸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분양가가 5천만 원이다. 가정을 해볼게요. 5천이 아니죠? 5억이라고 해볼게요. 총 분양가가 5억.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계약금 한 10% 나가니까 5천 아닙니까요? 5천만 원. 그리고 중도금 1억 5천만 원을 줬어요. 회사에다가.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잔금 아직 납부 안 했죠. 이런 상태에서 누가 프리미엄 1억 얹어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팔아먹었어요. 프리미엄. 자, 1억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보수 계산할 때, 중개 보수 계산할 때 총 분양가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총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에서 6억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느냐. 그런데 이 기납입금이 있잖아요. 기납입금이라는 거 이미 한자죠. 이거. 이미 납입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 이미 회사에 납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플러스 프리미엄. 이거 플러스 프리미엄. 그러니까 결국 뭐냐? 1억 5천 2억에다가 3억이잖아. 3억. 이거 이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율을 곱하는 거지. 그럼 요율이 0.4다 그러면 120만 원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보수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120만 원, 또 한쪽에서 120만 원, 24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양권 계산할 때는 이걸로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건 초과부수에 걸려 들어가요. 총 분양가를 하면. 그러니까 이미 납입한 금액, 이걸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이 중개보수가 된다. 분양권은 자 이렇게 한다면 돼요. 기납입금, 이미 납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이게 거래 금액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다.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 물건이 같아야 되고 당사자 같아고 동일 기회. 이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자, 세 가지가 다 충족됐을 때, 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봐보세요. 자, 이 사람이 매매와 동시에 바로 임대를 한 경우가 있어요. A 계약공인 중개사 중개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매도인이자 임차인이 되는 거죠. 이사 안 갔어요. 이 사람은 매수하자마자 파는 사람에게 임대를 내줬어요. 근데 계약공인에서 매매도 중개하고 임대차도 둘 다 중개했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거 봐보세요. 이것은 물건이 같잖아요. 같은 물건이고 당사자가 같은 당사자고 같은 기회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게 세 가지 다 충족이 된 거잖아요. 이럴 때는 보수를 매매 보수, 임대차 보수 다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매매 보수만 받아요. 이것만 이 매매 계약에만 거래 금액을 적용한다 이 말이 매매 보수만 받는다. 자, 이것을 이제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수입니다. 셋 다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가 돼. 계산 문제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 이제 이거 다르게 한번 볼게요. 색깔 좀 달리 해서. 자, 갑이 샀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잖아요. 사가지고 대팔아요. 이렇게 병에게. 대파가 아니라 임대를 내줬어요. 그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것도 A라는 계약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해주고 이쪽도 A 계공이 소개를 해줘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이것은 매매 보수만 받느냐 아니면 둘 다 받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근데 이 건물은 같은 건물이에요. 맞아요. 이건 충족이 됐어. 근데 당사자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예, 당사자가 달라져 버려요. 이게 충족이 안 된 거죠. 그럼 기회는 같아요. 같은 기회에 이루어졌어요. 이건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물건도 같고 기회도 같은데 당사자가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매매 임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은 매매 보수도 받는 경우고 임대차 보수도 다 받아. 그래서 시험에 이제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얼마냐?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죠. 그럼 을로부터는 매매 보수도 받고 임대차 다 받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문장을 읽고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인 것들 세 가지 다 충족이 됐을 때는 매매 보수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왜? 매매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자, 근데 이렇게 당사자가 달라지는 것은 둘 다 계산해서 을로부터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걸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이것은 공부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양쪽에서 각각 받는다는 거. 각각입니다. 균문한다는 틀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볍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실비 파트로 넘어갑니다. 보수는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실비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들어간 비용이요. 개공이 중개하다가 실제 들어간 비용. 실제 들어간 비용, 실비, 뭐 교통비랄지, 숙박비랄지, 뭐 등기부 열람 비용, 건축물 대장 발급 비용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종류가 두 가지. 중개대상물 권리관계에 소요된 비용 또는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실비. 우리가 계약금 반환 채무 앞에서 배웠잖아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한 건 위에 거예요.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우리가 이제 예치 공고 사항이라 보통 이제 공고만 하지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비는 위에 거. 물론 이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이것이 이제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뭐 교통비랄지 또 멀리 가서 자고 오면 숙박비랄지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등기부
열람 비용, 대장, 열람 비용, 발급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이제 실비라 해요. 이제 중개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근데 이 실비는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중개보수는 계약이 끝나야 돼 봤잖아요. 실비는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이 안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택시 타더라면 교통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론 영수증 첨부해야 됩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바로 실비 청구 들어가요. 계약 끝나든 안 끝나든. 그래서 이제 이 실비 무관하게 받고 중개보수하고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실비 범위는 주택하고 비슷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줄여서 시도 조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실비는 이게 중요해요. 부담자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비가 이거라 했잖아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재증명 신청 비용, 열람 대행료, 재증 발급 비용, 교통비 숙박비 아까 이야기한 거. 그럼 이건 누가 부담하느냐? 영수증 첨부해서 하는데 이전 파는 쪽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임대차 같은 임대인 쪽에서, 이전 쪽에서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공부할 것도 없어요. 권리관계 확인은 이전 쪽에서 매도인 쪽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했는데 맨날 틀려. 이게 그렇게 안 되나 봐. 수험생들은 신기할 정도예요. 원래 11월부터 강의하는데도 내년 9월 돼도 막 틀리고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영수증 첨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비 얼마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수증 첨부해서 첨부해야지. 영수증도 첨부 안 하고 뭐 만원 들어오고 5만원 더 하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 첨부해서 하는데 이전하고자 하는 쪽, 이전, 파는 쪽, 매매 같으면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 쪽에서 받는다는 거. 권리관계 확인은 이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대한 실비 여기도 실비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 이런 거 비슷해요. 이런 비용들. 자, 이런 것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전이 아니라 취득의뢰인에게 청구합니다. 취득. 그러니까 이게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한 실비는 이전, 매도인 쪽에서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비용은 취득의뢰인, 사는 쪽에서 부담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지 말지 그거는. 해 두시면 돼요. 딴 데서 부담자가 중요합니다. 실비. 그리고 이제 실비 범위 기준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국토교통부의 시도조례. 그리고 여기도 이제 주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물건 소재지하고 사무소 다르면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뭘 기준한다? 사무소. 물건 기준이 아니라 뭘 기준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따른다는 거. 이 점 먹으면 주택 한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안 잊어볼 거예요. 실비는. 자, 그래서 보수 실비 우리가 이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끝났고. 8장 파트 공인중개사 협회 들어갑니다. 이제 협회가 뭡니까요? 말 그대로 개업공인중개사 집단이잖아요. 협회. 자, 그래서 이제 이 협회 설립 목적이 나와 있는데 또 협회가 뭐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협회란 것은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중개인도 들어갑니다.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하고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하기 위해서 자, 공인중개사법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조직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체. 자, 우리 과목에서 말한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 단체. 자, 이게 중요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했잖아요.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을 안 받아줍니다. 협회 회원을 안 받아줘요. 개업공인중개사만 받아줘.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뭐예요? 사장들이잖아요. 중개업소 사장. 등록하신 분들. 근데 과거부터 해오신 중개인도 개공이잖아요. 이분도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협회 회원이 돼요. 이분도 협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뿐만 아니라 중개인도 협회 회원이 돼요. 근데 그냥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협회 회원을 안 받아줘요. 등록이 된 사장들만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개공단체는 개업공인단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협회 성격은 일단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우리 법에서 명문화시키고 있어요. 자, 법인은 공법인하고 사법인 나눠지는데 협회는 사법인입니다. 그리고 사법인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나눠지는데 협회는 비영리입니다. 영리 아닌 걸 목적으로 한대요. 그리고 또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나눠지는데
사단. 이건 사람으로 결합한 단체를 사단이라고 해요. 사람으로. 그럼 누구로 결합했냐? 개공.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개공. 그냥 공인중개사 아니라 했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인가. 그리고 이제 설립, 임의 설립.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의무적으로 설립한 게 아니에요.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주시면 되고요. 자, 협회 설립 목적이 나와 있어요. 협회 설립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이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이거 하나고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두 가지입니다. 협회 설립은 목적은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두 가지 목적을 하고 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 하야 한다라면 틀려버려요. 아까 임의 설립이라고 했죠? 아까 임의 설립주의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 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설립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복수 협회도 가능해. 여러 개 협회를 둘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협회 설립 절차를 한번 볼게요. 협회 설립 절차는 일단 요식행위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발기인을 구성하라. 발기인을 구성하라. 발기인을 구성하라. 발기인을 구성하라. 근데 발기인 구성할 때는 회원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되냐? 300인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수험생들이 혼자 공부하면 이건 무조건 외워. 300이니까. 물론 공부 안 가르쳐도 이건 뭐 어차피 300은 외우겠죠. 그죠? 이상. 뭐 최하가 이제 300인데 출제자